조선의 궁궐 깊숙한 곳,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왕도 아니고 왕비도 아니며 정실부인조차 아닌 여인이 조선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천한 신분의 굴레를 쓰고 살아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굴레를 스스로 벗어던지고 조선 역사상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요부라 불렀고 악녀라 불렀으며 조선을 망친 독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기생의 딸로 태어나 세상이 정해준 자리를 거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원했고 권력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으며 결국 그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졌고 수많은 가문이 무너졌으며 조선의 조정은 피바람에 휩쓸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정난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조선이 감추고 싶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신분의 벽을 넘었고 권력의 정점에 섰으며 그리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악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권력 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한 인간의 이야기였습니다. 탐욕이었을까요? 아니면 생존이었을까요?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함께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조선 중종에서 명종에 이르는 격동의 시대, 그 한복판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문정왕후의 신복이자 윤원영의 첩이자 조선 권력의 그림자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정난정. 지금 그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이별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종 연간 한양의 어느 골목 깊숙한 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기생이란 사람이 돼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으며 그 피를 이어받은 자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묶여버리는 운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윤겸이라는 양반이었으나 그가 정난정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선의 법은 냉혹했으며 첩의 자식은 아버지가 아무리 고귀한 신분이라 해도 그 신분을 물려받을 수 없었고 오직 어머니의 신분만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어린 정난정은 자신이 태어난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 곳인지를 아주 이른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또래의 양반집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예절을 익히며 미래를 꿈꾸는 동안 그녀는 기생의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어떤 꿈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난정은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좌절하거나 체념하는 대신 그녀는 세상을 관찰했습니다.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어떤 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지, 그리고 자신이 살아남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어린 눈으로 차갑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글을 배웠습니다. 기생의 딸이었기에 공식적인 교육은 받을 수 없었으나 그녀는 틈새를 파고들었고 글자를 익혔으며 세상의 이치를 스스로 터득해 나갔습니다. 그 총명함은 주변 사람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총명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조선의 신분제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천인의 피를 가진 자는 천인으로 살아야 했고 그 벽은 개인의 능력이나 의지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난정은 그 벽 앞에서 분노했고 그 분노를 가슴 깊이 삼키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성장하면서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녀의 외모와 재주에 감탄했습니다. 춤과 노래에 능했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 탁월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냉철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타고난 재능이기도 했지만 살아남기 위해 갈고 닦은 생존의 기술이기도 했습니다. 정난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여자가 신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권력을 가진 남자의 곁에 서는 것. 그것만이 자신이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조선 조정에서 가장 빠르게 권력의 사다리를 오르고 있던 젊은 관료 윤원영이었습니다. 그 만남은 정난정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운명적인 순간이었으며 동시에 조선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시작점이기도 했습니다. 운명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기생의 딸로 태어나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올려다보던 그녀가 이제 권력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원영은 조선 중종 연간에 급속도로 권력을 키워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문정왕후의 남동생이었으며 그 든든한 배경을 발판 삼아 조정의 요직을 하나씩 차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야망이 넘쳤고 수단을 가리지 않았으며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자라면
누구든 가차없이 밀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윤원영의 눈에 정난정이 들어온 것은 어찌 보면 필연이었습니다. 정난정의 총명함과 아름다움은 이미 한양 안에서 소문이 자자했고 그녀를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녀의 비범함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서 주고받은 눈빛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난정은 윤원영이 어떤 인물인지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윤원영은 정난정이 단순한 기생의 딸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권력을 향한 두 사람의 욕망이 처음으로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원영에게는 이미 정실 부인이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명문가 출신의 여인으로 흠잡을 데 없는 품행과 단정한 성품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원영의 눈은 이미 정난정을 향해 있었고 정난정 역시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난정은 첩의 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은 굴욕이었을지 모르지만 정난정에게 그것은 굴욕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첩의 자리는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발판이었으며 그녀는 그 자리에서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윤원영의 집에 들어온 정난정은 빠르게 자신의 위치를 굳혀나갔습니다. 단순히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윤원영의 정치적 고민을 함께 나누었고 조정의 흐름을 읽었으며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하고 누구를 경계해야 하는지를 조언했습니다. 윤원영은 점차 정난정 없이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갔습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안채를 넘어 바깥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윤원영을 찾아오는 관료들은 자연스럽게 정난정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었고 그녀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 조심했으며 그녀의 한마디가 윤원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서서히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난정은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윤원영의 배후에는 조선 왕실의 가장 강력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문정왕후, 중종의 계비이자 훗날 명종의 어머니로서 조선 조정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게 될 그 여인이었습니다. 정난정은 문정왕후에게 접근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인 접근은 불가능했습니다. 궁궐의 문은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았으며 더구나 기생의 딸 출신인 그녀가 왕후와 마주할 기회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난정에게 불가능이란 없었습니다. 그녀는 윤원영을 통해 간접적으로 문정왕후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접근이 아니었습니다. 정난정은 문정왕후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는지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악을 바탕으로 자신을 문정왕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들어 나가는 치밀한 계획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여인의 운명적인 만남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조선의 권력을 쥐고 있는 왕후와 그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만의 야망을 키워온 첩. 그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 순간 조선의 역사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중종의 계비로 입궁한 이후 그녀는 단 한순간도 권력에 대한 집착을 놓지 않았으며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수십 년을 인내하고 버텨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권력욕은 단순한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여인으로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자식을 지키기 위해 권력을 붙잡아야만 했던 생존의 몸부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정왕후와 정난정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정난정이 문정왕후의 눈에 처음 들어온 것은 윤원영을 통해서였습니다. 윤원영이 조정에서 올리는 보고와 건의 뒤에 정난정의 판단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문정왕후는 어렵지 않게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총명함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두 여인의 첫 만남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궁궐 밖 별장에서 윤원영이 마련한 조용한 자리였으며 문정왕후는 그 자리에서 정난정을 직접 마주했습니다. 정난정은 그 짧은 만남에서 문정왕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읽어냈고 자신이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임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문정왕후가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정보였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이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어느 세력이 자신의 아들을 위협하는지, 누가 믿을 수 있고 누가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난정은 바로 그 정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윤원영의 집을 드나드는 관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난정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술자리에서 흘러나오는 불만,
조정 회의 후 내뱉는 불평, 은밀하게 오가는 시선들을 모두 기억했다가 정리해서 문정왕후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조선 최초의 민간 정보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정난정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신뢰를 넘어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안에서 얻을 수 없는 바깥 세상의 정보를 정난정이 채워주었고, 정난정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했으며 그녀가 경계하라고 알려준 인물들은 어김없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신뢰는 곧 특권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정왕후의 비호 아래 정난정의 사회적 위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첩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함부로 대하는 자가 줄어들었으며 윤원영의 집을 찾아오는 관료들은 그녀에게 예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난정은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문정왕후의 결탁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이 함께 도모하는 일의 규모도 커져갔습니다. 조정의 인사에 개입하고 특정 세력을 키우고 반대 세력을 꺾기 위한 계획들이 이 두 여인 사이에서 조용히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의 끝에는 을사사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권력 투쟁 중 하나로 기록된 그 사건은 바로 이 두 여인의 손에서 그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정난정과 문정왕후, 첩과 왕후가 손을 맞잡은 그 순간부터 조선의 조정은 피할 수 없는 피바람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1545년 조선의 조정은 거대한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중종이 세상을 떠나고 인종이 즉위했으나 인종은 즉위한 지 불과 8달 만에 병으로 쓰러졌으며 그 뒤를 이어 문정왕후의 아들 명종이 1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린 왕의 즉위는 문정왕후에게 수십 년을 기다려온 기회가 마침내 찾아왔음을 의미했습니다. 명종의 즉위와 동시에 문정왕후는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왕 대신 왕후가 직접 나라실을 결정하는 체제가 시작된 것이었으며 그 순간부터 조선의 실질적인 권력은 왕이 아닌 문정왕후의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윤원영이 있었고 윤원영의 뒤에는 정난정이 있었습니다. 권력을 잡은 윤원영과 문정왕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조정에는 윤임을 중심으로 한대윤 세력이 버티고 있었으며 그들은 문정왕후와 윤원영의 소윤 세력과 오랫동안 대립해왔습니다. 이제 권력을 쥔 소윤은 대윤을 완전히 무너뜨릴 기회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을사사화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윤원영은 윤임 일파가 역모를 꾀했다는 죄목을 씌웠고 조정은 삽시간의 공포로 뒤덮였습니다. 윤임을 비롯한 대윤의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잡혀 들어갔으며 그들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고 의심받는 자들 역시 화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난정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해온 정보를 이 순간을 위해 아껴두고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와 내통했는지, 어느 관료가 뒤에서 대윤을 지지했는지,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척하면서 속으로는 소윤을 반대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정난정은 이미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건넨 이름들은 곧 처벌 명단이 되었습니다. 정난정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한 사람의 목숨을 결정했고 그녀가 지목한 인물들은 예외 없이 파직되거나 유배를 떠나거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이 붓으로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던 시대에 첩 출신의 여인이 그들의 운명을 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을사사화로 희생된 자들의 수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사형에 처해진 자,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한 자, 연좌제로 가족 전체가 몰락한 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때 조선 최고의 명문가를 이루던 가문들이 하루아침에 역적의 집안으로 낙인 찍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조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하들은 자신의 생각을 입 밖에 내지 못했으며 회의 자리에서도 눈치를 보느라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원영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고 그 뒤에 정난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난정은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을사사화가 진행될수록 그녀의 위치는 더욱 공고해졌으며 윤원영의 권력이 커질수록 그 권력의 실질적인 중심에 더욱 깊숙이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조선의 조정을 뒤흔드는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그녀만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을 향해 나아가는 그녀의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원형의 정실부인 김씨였습니다. 첩의 신분으로는 결코 손에 넣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고 정난정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을사사화는 끝났지만
정난정의 이야기는 이제 막 가장 어두운 장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정난정이 윤원영의 첩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정실 부인 김 씨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김 씨는 명문가 출신의 여인으로 단정하고 올곧은 성품을 지니고 있었으며 남편 윤원영의 비행을 눈감아주지 않는 강직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난정이 집안에 들어온 것을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여겼고 그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두 여인은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유교의 덕목을 몸에 새기고 살아가는 정실 부인이었고 정난정은 생존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두 세계는 결코 공존할 수 없었으며 결국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삼켜버려야 끝이 날 싸움이었습니다. 정난정은 오랜 시간 동안 김 씨를 향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했고 예를 갖추었으며 정실 부인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을 삼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때를 기다리는 자의 인내였으며 상대가 방심하도록 만드는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기회는 문정왕후의 권력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정난정은 문정왕후의 비호를 등에 업고 윤원영에게 김 씨를 내쫓을 것을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원영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권력자라 해도 정실 부인을 내치는 것은 조선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며 그로 인해 조정의 비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난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윤원영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그 약점을 하나씩 건드리며 그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갔습니다. 결국 윤원영은 정난정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고 조선의 법도보다 정난정의 요구를 선택했습니다. 김 씨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정난정에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김 씨는 언제든 다시 윤원영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존재였으며 조정의 동정 여론을 등에 업고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변수였습니다. 정난정은 그 변수를 완전히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김 씨에게 독이 든 음식이 전달되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역사서에는 그 배우가 정난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정난정이 사람을 시켜 김 씨의 거처까지 독을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고 정난정의 앞을 막던 마지막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조선의 역사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정난정을 극도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난정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과연 그녀만의 잔혹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여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도 정당화될 수밖에 없었던 조선이라는 시대가 만들어낸 비극이었을까요? 김 씨의 죽음 이후 정난정을 향한 조정의 시선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그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윤원형의 권력이 두려웠고 문정왕후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그녀를 독사라 부르고 요녀라 부르며 치를 떠는 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정난정은 그 시선들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라 권력이었으며 그 권력을 향한 다음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기생의 딸, 첩의 신분으로 살아온 그녀가 이제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을 도모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실 부인의 자리, 그 자리를 향해 손을 뻗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법도에서 첩이 정실 부인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불가능을 넘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교의 질서가 지배하는 조선 사회에서 신분의 경계는 하늘이 정해준 것이나 다름없었으며 그 경계를 넘으려는 시도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난정은 바로 그 불가능한 일을 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난정은 먼저 자신의 신분을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기생의 딸이라는 천민 신분을 지운다는 것은 국가의 공식 호적을 조작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으나 문정왕후의 비호와 윤원형의 권력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호적이 바뀌었습니다. 기생의 딸 정난정은 공식 기록에서 사라졌고 그 자리에 양반가의 여인 정난정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단 한 번도 무너진 적 없던 신분의 장벽이 권력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선의 법도가 권력의 손에 의의 종이처럼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자 다음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난정은 윤원영에게 자신을 정실 부인으로 맞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첩을 정실로 올리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며 그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조선의 근간을 이루는 유교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간원과 사원부의 관료들이 잇따라 상소를 올리며 이 터무니없는 일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정난정의 출신을 낱낱이 들추었고 이 일이 조선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임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소들은 윤원형과 문정왕후 앞에서 하나같이 묵살되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이 모든 반발을 눌러버렸습니다. 수렴청정으로 왕권을 대행하고 있던 그녀의 의지는 곧 국가의 의지였으며 그녀가 허락한다면 그 어떤 전례 없는 일도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정난정을 정실로 올리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점차 잦아들었고 결국 침묵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난정은 정실부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기생의 딸로 태어나 천민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온 여인이 첩의 자리를 거쳐 조선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 없는 방식으로 정실부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승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조선의 신분제도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온 천하에 드러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정실 취임 소식은 한양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양반가의 부인들은 경악했고 선비들은 분개했으며 저작거리의 백성들조차 이 전례 없는 소식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조선의 기강이 무너졌다고 했고 누군가는 권력이 있으면 하늘도 바꿀 수 있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정난정은 그 소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실부인의 자리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으며 그녀의 야망은 그 자리에서 멈추기에는 너무도 컸습니다. 권력의 정점을 향한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도 늦춰지지 않았습니다. 기생의 딸에서 천민으로, 천민에서 첩으로, 첩에서 정실부인으로 올라온 그 길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한 걸음씩 치밀하게 쌓아올린 결과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의 눈물과 피가 그녀의 발밑에 깔렸습니다. 정난정의 이야기는 이제 가장 눈부시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실부인의 자리에 오른 정난정은 이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윤원영은 조선 조정에서 누구도 감히 맞설 수 없는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 있었고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은 그 권력에 왕실의 권위까지 더해주었으며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정난정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실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권력이 사실상 한 여인의 손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난정의 집은 이제 조선의 또 다른 권력 중심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위 관료들이 줄을 서서 그녀의 집을 찾았고 지방의 수령들은 진귀한 예물을 들고 한양으로 올라왔으며 장사꾼들은 그녀의 눈에 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가 관직의 향방을 결정했고 그녀의 눈빛 하나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정난정은 인사권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어느 관료를 어느 자리에 앉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원래 왕과 의정부의 권한이었으나 이 시기에는 그 권한이 사실상 윤원영을 통해 정난정에게로 흘러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를 요직에 앉혔고 자신에게 반감을 가진 자를 변방으로 밀어냈습니다. 경제적인 이권도 그녀의 손아귀에 들어왔습니다. 정난정은 전국 각지의 토지를 사들이기 시작했으며 상업적인 이권에도 손을 뻗었습니다. 지방 관아의 세금이 그녀의 창고로 흘러들어왔고 진귀한 물품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녀의 재산은 일개 신하의 수준을 훌쩍 넘어 웬만한 왕족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 선 자에게는 언제나 그림자가 따릅니다. 정난정을 향한 조정 신하들의 반감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활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살아있는 한 어쩔 수 없었지만 언젠가 반드시 이 모든 것이 뒤집힐 날이 올 것이라고 믿으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정난정은 그 반감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두려운 존재라는 증거였으며 두려움은 곧 권력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적개심을 약점으로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더욱 촘촘하게 자신의 권력망을 짜나갔습니다. 이 시기 정난정이 가장 공을 들인 것은 불교 세력과의 연대였습니다. 문정왕후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으며 억불 정책으로 쇠락해 있던 불교를 다시 일으키려 했습니다. 정난정은 이 흐름에 적극적으로 편승했고 유명한 승려보호를 문정왕후에게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불교 세력은 자연스럽게 정난정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권력의 절정에서 정난정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기생의 딸로 태어나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여인이 이제 조선의 그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감정이 순수한 기쁨이었을지 아니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과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란 언제나 그 무게를 견디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난정이 쌓아올린 권력의 탑은 높고 화려했지만 그 탑의 기초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정왕후였습니다. 문정왕후가 살아있는 한 그녀의 권력은 안전했지만 문정왕후가 사라지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하늘을 덮고 있던 두 여인의 권력 중 하나가 꺼져가고 있었으며 그 빛이 사라지는 순간 나머지 하나도 걷잡을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정난정의 몰락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565년 조선의 궁궐 깊숙한 곳에서 한 여인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조선의 권력을 손에 쥐고 흔들었던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난정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의 토대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으며 조선의 조정이 완전히 뒤바뀌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문정왕후가 눈을 감자마자 조정의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억눌려 있던 신하들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겨냥된 것은 윤원영이었습니다. 문정왕후의 비호가 사라진 윤원영은 하루아침에 탄핵의 대상이 되었으며 사간원과 사원부의 상소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탄핵의 칼날은 곧 정난정에게도 향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녀를 두려워하며 속으로만 사겼던 분노가 이제 공개적인 비난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녀가 정실부인 김 씨를 죽였다는 것, 호적을 위조하여 신분을 속였다는 것, 국가의 인사에 개입하여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것이 하나씩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윤원영은 처음에는 버텨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정왕후가 없는 그에게는 더 이상 막강한 방패가 없었습니다. 명종은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친정을 시작했고 오랫동안 윤원영에게 눌려있던 왕권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윤원영을 향한 탄핵은 왕의 묵인 아래 거침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윤원영은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조선의 조정을 주름잡던 권력자가 하루아침에 죄인의 신분이 되어 한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정난정이 있었습니다. 정실부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 역시 윤원영과 함께 모든 것을 잃은 채 유배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유배지로 향하는 길에서 정난정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때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찾아오던 화려한 저택을 뒤로하고 권력의 중심에서 가장 먼 변방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에서 그녀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후회였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결말에 대한 체념이었을까요? 유배지에서의 생활은 이전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온갖 진귀한 것들로 가득했던 한양의 저택 대신 바람이 새는 허름한 초가집이 그녀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던 관료들 대신 그녀를 감시하는 관원들이 주변을 지켰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속도는 그녀가 올라오는 데 걸린 세월보다 훨씬 빠르고 잔인했습니다. 윤원영은 유배지에서 얼마 버티지 못했습니다. 권력과 함께 삶의 의지도 꺾인 그는 유배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남자가 사라진 유배지에서 정난정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 고독은 이전에 그녀가 경험한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가난과 외로움과는 차원이 다른 모든 것을 가졌다가 한꺼번에 잃어버린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원영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난정을 향한 처벌의 요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죄목들, 특히 정실부인 김 씨를 독살했다는 혐의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이었으며 조정의 신하들은 그녀에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난정의 최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유배지로, 유배지에서 이제 죽음의 문턱으로 그녀의 인생은 가장 극적인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기생의 딸로 태어나 조선을 뒤흔든 여인의 이야기가 이제 그 마지막 장을 펼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이 끈질기게 요구해온 결과였으며
명종은 결국 그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정난정이 저지른 죄목들, 호적 위조, 정실부인 독살, 국정농단, 그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사약을 담은 그릇이 유배지를 향해 떠나던 날, 한양의 조정 신하들은 비로소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약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정난정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온 여인답게 그녀는 무너지거나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더 당황했을 정도로 그녀는 조용했으며 담담하게 자신의 최후를 준비했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여기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난정은 사약이 전달되기 직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국가가 내린 사약을 받는 대신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자존심이었는지 아니면 끝까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려 했던 의지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조선 사회에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사약을 거부하고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녀를 비난하던 사람들조차 말문이 막혔습니다. 끝까지 굴복하지 않은 그 결말이 어떤 이들에게는 오히려 경이롭게 느껴졌던 것이었습니다. 기생의 딸로 태어나 조선을 뒤흔들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여인. 그 삶은 어떤 말로도 단순하게 정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난정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토지들, 한양의 화려한 저택, 수십 년 동안 모아온 진귀한 물품들이 모두 국가로 환수되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며 그녀의 이름은 역사의 죄인 명부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정난정을 가혹하게 기록했습니다. 요부, 악녀, 나라를 망친 독부라는 표현들이 그녀의 이름 곁에 나란히 기록되었으며 그 기록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녀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역사의 붓을 쥔 자들이 그녀에게 남긴 낙인은 그 어떤 형벌보다도 오래 지속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정난정이 남자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그 총명함과 전략적 사고, 사람을 읽는 능력과 권력을 향한 의지를 가진 남자였다면 조선의 역사는 그를 간신이라 부르지 않고 탁월한 정치가라 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가 악녀로 기록된 것은 그녀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진 자가 여자였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난정이 살았던 시대는 여인에게 선택지를 주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신분이 정해졌고 신분에 따라 삶의 경계가 그어졌으며 그 경계를 넘으려는 자는 가차없이 짓밟혔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남기 위해 정난정이 선택한 방법들은 분명 잔혹했습니다. 그러나 그 잔혹함을 만들어낸 것이 과연 그녀 혼자였는지는 역사가 여전히 답을 내리지 못한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질문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분이란 무엇인가? 권력이란 무엇인가? 살아남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난정이라는 이름은 그 질문들을 품은 채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 지금 이 순간까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정난정이 세상을 떠난 지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조선 왕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그녀를 비난하던 신하들도 그녀를 두려워하던 권력자들도 모두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정난정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악녀의 대명사로, 조선 최고의 요부로, 혹은 시대의 희생양으로 그녀를 부르는 이름은 저마다 다르지만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그녀에게 가혹합니다. 실록은 그녀를 권력을 탐한 요녀로 남편을 조종하여 나라를 어지럽힌 악부로 규정했습니다. 그 기록을 쓴 자들은 유교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사대부들이었으며 그들의 눈에 정난정은 세상의 질서를 뒤흔든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기록이란 언제나 기록하는 자의 시선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대의 역사학자들은 정난정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살았던 조선 중기는 신분제가 철옹성처럼 굳건했던 시대였으며 여성에게는 그 어떤 사회적 이동의 가능성도 허락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기생의 딸로 태어나 정실부인의 자리에까지 오른 정난정의 삶은 그 방법에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자체로 경이로운 인간적 투쟁의 기록이기도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을사사화와 관련하여 정난정의 역할을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지도 역사학계의 논쟁거리입니다. 그녀가 사화를 직접 기획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그녀는 윤원형과 문정왕후가 주도한 권력 투쟁의 도구였을 뿐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운지는 지금도 명확하게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역사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악인도 완벽한 선인도 없는 복잡하게 얽힌 인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정실부인 김 씨의 죽음에 대해서도 역사는 단순한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정난정이 독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는 반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정난정을 더욱 철저한 악인으로 만들기 위해 부풀려진 기록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패자의 죄는 항상 과장되고 승자의 죄는 항상 축소되는 것이 역사의 오랜 법칙이었으며 정난정은 결국 패자가 되었기에 그 모든 죄를 온몸으로 떠안아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난정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악녀로만 기억하기에는 그녀의 삶이 너무도 복잡했으며 영웅으로 추켜 세우기에는 그녀로 인해 쓰러진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어쩌면 가장 정직한 태도는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신분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한 인간으로 그 과정에서 옳지 않은 선택들을 했지만 동시에 그 선택을 강요한 시대의 산물이기도 했던 복잡한 존재로 말입니다. 정난정의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녀의 이야기가 단순히 조선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분과 성별과 출신이라는 벽 앞에서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던 한 인간의 이야기는 그 시대를 훌쩍 넘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생의 딸로 태어나 아무것도 허락받지 못한 채 살아가야 했다면 당신은 체념하고 그 자리에 머물렀을까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그 벽을 넘으려 했을까요? 정난정이 선택한 길이 옳았는지 그러는지를 판단하기 전에 그 선택을 강요한 세상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조선의 역사는 그녀를 지웠습니다. 그러나 지워진 자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다시 떠오릅니다. 억압받은 자들의 목소리는 기록 속에 묻혀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수면 위로 올라오기 마련이었으며 정난정이라는 이름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지우려 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살아남은 이름이었습니다. 정난정, 기생의 딸로 태어나 조선을 뒤흔들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여인. 그녀의 이야기는 악녀의 이야기이기도 했고 생존자의 이야기이기도 했으며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품은 채 그녀의 이름은 오늘도 조선의 역사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난정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생의 딸로 태어나 조선의 권력을 손에 쥐었던 한 여인의 삶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역사 속에 지워진 이름들, 기록되지 못한 목소리들,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역사의 별들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역사의 별들이었습니다.